징기스칸이 했던 것 중에 끔찍해 보이는 부분, 그런 거 싹 빼버리는 거야. 이게 역사를 가장 왜곡하는 방법인데, 내가 만난 사람 100명에 99명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징기스칸 무덤이 언젠간 우연히 발견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은 독을 댔다에 한 편 걸겠어요.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임종환입니다. 제가 이번에 임진왜란 관련 책을 하나 썼습니다. 1권이 임진왜란 해전사입니다. 2권은 임진왜란 전체 역사인데 그것은 내년쯤에 발간될 것 같습니다. 태무진의 뭐 이렇게 전기나 이런 걸 보면 태몽이 뭐 특별했다, 어릴 때 핏덩이를 쥐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요, 모든 역사는 지나고 나면은 뭔가 특별해야 돼요. 그리고 태무진도 이제 나중에 원나라를 세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몽고 제국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황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특별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내가 애 낳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피 엄청나더라고. 다 피를 물고 묻히고 태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태어날 때 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는 과정에서 특별하긴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얘는 특별하다고 생각할 만큼 특별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몽고 사람들, 몽고 씨름, 이게 그냥 살면서 하는 격투기잖아요. 근데 태무진이 키가 160이 안 됐거든요. 150에서도 낮은 편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몽고에도 키 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모든 키 큰 애들도 다 이기고, 레슬링이나 씨름에서 자기보다 체급 큰 애들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 거는 특별한 노력과 뭐랄까, 뭔가 싸움꾼 기질이라고 할까, 하여간 그런 거 없이는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태무진이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그랬는데 모든 면에서 1등은 아니었어요. 동생이 활은 더 잘 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죠. 네 동생이 할 줄 아는 재주는 활쏘기밖에 없다. 너는 활쏘기 빼고 모든 면에서 쟤보다 다 뛰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십이라든가 포용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남달랐기 때문에 맏아들이기도 했지만, 몽고는 이 아들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능력으로 봐도 이제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선천적이었는지 후천적이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종합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냥 몽골 부족, 몽골족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몽골이란 부족은 굉장히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태무진이 가장 약한 부족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누가 제일 약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소수의 약한 부족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최약체고 형편없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무진 아버지도 뭐 자관 여기저기 싸우고 다녔고 어릴 때부터 캐레이트 칸하고 친구였다, 이런 말은 조금 과자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당시 그 동네 주변 부족에서는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를 정확히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몽골이란 부족 자체가 전체 그 몽골 부족 중에서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 부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화북지방은 금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죠. 금나라는 만주의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반농 반유목적인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화북지방을 차지하고 나니까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한 부족, 옛날 그 흉노라고도 하고 하는 그 스텝의 그 유목 기마 민족들하고 접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조들은 항상 북방에 있는 유목 민족들을 케어한다고 해야 돼요. 패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상한 소문들이 막 나는데, 뭐 금나라가 뭐 몽골의 남자애들 다 죽였다. 아니, 그렇게 다 죽였으면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에서 가끔 이제 자극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 무자비하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강자가 약자에게 무자비한 건 맞아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방법이 있는 거죠. 옛날에 저기 조폭들이 시장을 지배할 때도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정말 부시고 다니고 이런 도 있었어요. 정말 센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유치하게 안 해요. 그런 짓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일상화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 부족들한테 가서 뭐 반란을 일으켰다든가 뭐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싸그리 죽이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전체 부족을 상대로 뭐 남자애들은 다 죽인다, 뭐 맏아들은 죽인다, 이런 걸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족들 간에도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태무진의 어머니가 나중에 태무진의 라이벌이 되는 메르이
벨트족인가 그래요. 그쪽하고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원래 어머니가 그쪽 출신이에요. 약혼자가 있어서 결혼하러 가는데 아버지가 신부 행렬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납치해서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은 사람이 태무진 어머니입니다. 나중에 태무진 부인도 한번 잡혀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 집안은 지금 2대째 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던 사회예요. 금나라도 자기가 직접 했을 수도 있고 뭐 싸우는 그 여러 부족들을 또 이간질을 시키고 자기 편도 만들고 하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뭐 금나라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어떤 보편적인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건 잘못입니다. 징기스칸의 아버지가 독살당하죠. 태무진의 이제 결혼을 위해서 자기보다 센 족장을 방문했다가 근데 사실 그게 태무진 부족에서는 큰일이었죠. 아버지가 뭐 싸움을 잘했다 그러지만 진짜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근데 이제 태무진이 이게 괜찮은 걸물이다라고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잘난 아들을 뒀으니까 이걸 이제 흥정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센 부족하고 이제 결혼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꺼려했던 타타르족의 누군가가 이제 밤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독을 탄 걸 줬는데 또 몽고의 그게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 뭐 이상한 풍속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풍속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손님들 접대해야 된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거절하면 안 된다. 뭐 음식이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된다. 뭐 그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을 탄 잔을 줬는데 이게 독 탄 거 같은데 이게 또 풍속에 의리상 이럴 수가 없다 해서 마셔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하면 독을 탄 걸 아는데 왜 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풍속을 악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야기는 진위를 잘 모르는데 독살된 건 맞는 것 같고 정확히 어떤 사연으로 독살되는지 모르죠. 강도였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정치적 이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제가 알래스카에 있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원래 알래스카 풍속이 이제 누가 와서 문 두드리면 반드시 이제 집에 넣어서 커피 대접하고 이런 풍속이 있대요. 왜냐면 거기 춥고 살벌한 데잖아요. 그러니 그런 풍속을 만들어 놔야지 주인이 봐서 오늘 온도는 괜찮아. 너 그 정도면 안 죽고 갈 수 있어. 가. 이렇게 판정하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강도가 초인종 누르고 뭐 우편 배달품이다 뭐 이러고 들어오는 경우가 뭐 미국 사회도 종종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사회의 어떤 열악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사는 어떤 미풍양속을 악용한다는 건 정말 나쁜 놈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도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생긴대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니까 부족민들이 보니까 대장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부족민들이 도망갑니다.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은데 늑대도요 대장이 늙어요. 근데 이위가 좀 비실비실해. 그러면 애들이 도망가요. 사자도 그렇고 개들도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되니까 부족이 또 약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또 딴 부족이 쳐들어오고 나중에 뭐 어머니가 또 여거려가지고 이 도망가는 부족들을 붙잡고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분들이 또 우리도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이러고 가는 거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포로가 되기도 하고 태무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묘한 게 태무진을 없애려고 했던 애들은 저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고 또 그걸 보고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니까 살려줘야 된다. 구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보면 항상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에요. 이거 뭐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감당할 만한 시련만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잘난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신 더 큰 도움도 와. 그렇기 때문에 그 극단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더 단련하게 되고 단련하는 사람이 나중에 또 큰 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무진이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확실히 다른 두 가지 능력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족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아요. 능력자를 볼 때는. 근데 조직 속에서 큰 사람들은요. 자기 조직이 일단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야생에서 누구도 만나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존 조직이 잘 살아있거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조직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거든 그게. 그러다 보면은 외부 사람이라든가 외부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꺼리게 되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외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도 좀 못해도 내부 사람이 메리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더 좋기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사람을 다루거나 외부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훈련을 안 해보니까. 근데 태무진은 정말 바닥에서 용병 생활, 황량이
늑대처럼 고립된 생활도 해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자를 무조건 채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선천적인 능력인지 후천적인 능력인지를 떠나서 그런 걸 정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번 말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걸 쫓아가는데 근데 대단하긴 대단해. 수십 명이 훔쳐갔는데 그걸 혼자서 쫓아갔어. 그게 무슨 대책이 있냐. 그래도 간다 이거. 가다 보면 기회가 나겠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납니다. 나이 비슷한. 이런 애들 못 봤냐고 이렇게 좀 전에 지나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도둑대라 자기가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가 마음에 들었나 봐. 아버지한테 가서 얘가 지금 혼자서 수십 명을 쫓아간다는데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자기가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의 평생의 동료가 되죠. 근데 이게 에피소드긴 한데 그 친구도 괜히 따라갔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조직의 리더하고요, 황야의 무법자는요, 풍기는 포스가 달라요. 저희들 이렇게 살아보면요, 능력이 있어도 조직에서 잘 흥분하고 좀 뭔가 혼자서 거칠게 살아온 사람들은 풍기는 면모가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징기스칸을 만들어가는 힘이 된 것이고, 실제로 그 뒤로도 징기스칸은 정말 다양한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사람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고 사회라는 자체가 수십 개, 수백 개의 부족이 난립하고 싸우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정글 시대라 각 집단마다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 많이 양성되는 시대예요. 정글의 시대니까. 그런데 워낙 부족들 간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부족들 간의 어떤 끈끈함, 단합력 이런 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족에서 내 거를 만든다? 내가 다른 부족으로 간다? 이런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고독한 황야의 무법자가 나타나서 7인의 카우보이 만들듯이 이념전을 끌어가는데, 얘는 어떤 그 부족들의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그 부족에서 능력 있고 조직의 어떤 타부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애들이 징기스칸 옆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넓은 초원에서 정말 엘리트들이 모여서 징기스칸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이제 아버지 죽고 부족들이 이제 위험해지니까 어느 날 메르이트, 그 어머니 부족인데 그런 말도 했다고 그러던데, 니네 엄마도 우리 족을 뺏어가내니까 내가 네 부인 뺏어간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메르이트한테 뺏기게 되니까 아버지의 의형제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당시 몽골 초원에서 굉장히 유력한 부족이었던 케레이트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케레이트족의 칸을 이제 양아버지로 삼고 이제 케레이트족과 동맹을 맺으면서 징기스칸이 갑자기 이제 뭔가 실력 발휘를 하게 되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좀 여러 가지 복선이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의 의형제였다는 것도 확실하지는 않고요. 근데 급이 달라서 별로 의형제였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무튼 그 다음에 그 몽고에서 유명한 이제 의형제 맺는 거, 안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저 아버지 뭐 양아버지 이런 것도 잘 맺고 안다도 잘 맺고, 제가 삼국지 할 때 그 여포가 뭐 아버지가 셋이다, 아버지 셋을 죽인 사람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집단들이 다 그 초원의 유목부족들하고 이제 얽히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 자체가 그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형제, 안다, 뭐 양아버지 이런 관계를 수시로 맺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법치 국가에 살면서 의형제를 맺는 거하고 달라요. 그쪽은 법치가 없고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끊임없이 동맹을 맺고 자기 보호자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처럼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신기해 보이잖아. 우리는 예수 무슬림 경찰한테 갈 텐데 걔들은 형님 하고 찾아가니까 멋있어 보이잖아. 우리가 오늘 은행을 털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다. 그 예약은 원천 무효예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공증도 안 받아주겠지만, 공증을 받아도 그런 계약서는 아마 안 될 걸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두로 계약한 게 아니라 계약서를 쓰잖아. 그럼 이 계약서의 구속력은 법에 있는 거죠. 계약서를 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이 그 계약서를 위반했을 때 법이 처벌을 해줘요. 근데 국가와 법이 없다면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의형제라는 관계에 가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구두 약속하고 계약서 쓴 거하고 어디가 더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시대에 법과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의 방식을 만들어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계약서보다 구속력이 더 없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케레이트 칸은 왜 징기스칸을 도와줬느냐? 당시에 몽골 부족에서 어느 날 징기스칸이라는 하늘이 내린 애가 나타나서, 야 우리들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냐?
아니야. 금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니? 뭉치자, 나가자, 맞지 말고 패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말 한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문제는 아무리 똑똑한 말해도 사람이 호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할까? 제가 간단한 비유를 들게요. 옛날에 요즘 구멍가게가 없잖아요. 대체로 편의점들이 다 차지했죠. 편의점 생기기 전에 구멍가게가 동네에 많을 때, 지금 모 대학 교수하는 제 후배가 그 단골 구멍가게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이거 빨리 이제 앞으로 편의점, 슈퍼 체인점 막 이런 거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구멍가게 이런 식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이제 빨리 이렇게 아이디어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다가 그 할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고. 이놈아! 내가 여기서 30년 하면서 단골이 몇 명인 줄 아느냐? 이 동네 사람 다 나오고 단골이야. 엄청 혼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 할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직 편의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구멍가게라는 게 동네 분들하고 정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뭐 가정사도 돌보고 이러면서 같이 커가는 건데, 5개라면 5개를 어떻게 돌보냐고. 그러니 5개 합병하세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지금은 편의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멍가게 할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무진이 선구자가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변화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선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의 시기라는 게 뭐냐? 금나라와 교역이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시 금나라가 압박도 하지만 금나라가 원래 약간 유목 쪽 애들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족들하고 거래도 하고, 특히 중국의 전통 한족 왕조는 폐쇄 국가인데 유목 애들이 들어오면 교역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실크로드나 이런 쪽으로 교역도 많이 되고, 몽골 초원에도 타타르족이라든가 페레이트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금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서역 쪽하고 교역을 많이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도움을 청했던 케레이트가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프레스터 존이라고 알려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서양 문화라든가 교육이 꽤 호의적이다. 그 전까지 부족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무섭잖아. 장사하러 가면은 장사는 무슨, 내가 왜 하냐, 널 털고 말지. 그래서 걔들은 다 털고요. 정말 징기스칸 시대에도 상인이 장사하러 왔는데 장사는 안 하고 털어.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갖고 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런 교역이 열리고 물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교역이라든가 국가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의 유혹이 온 거죠. 그 돈의 유혹이 오면서 국가를 만들고 조직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상인 하나를 터는 것보다 회사를 차리는 게 100배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문제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도 미래에 이런 것이 온다고 누가 선구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지금 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싸워서 묶고 통합해 나가는 도전을 하느냐, 이게 차이입니다. 제가 세상 살아보면요, 이런 얘기 미리 해도요, 대부분 사람들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그 누군가 가면 저는 그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만난 사람 100명에 99명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태무진이 징기스칸이 된 겁니다. 징기스칸이 전리품들을 부하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 심지어는 자기 것까지도 덜 가져가고 부하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궁이 얘기도 그렇고 징기스칸 얘기도 그렇고, 이게 주로 마족대, 도족대, 황야의 말 탄 아저씨들 데리고 있다가 성공하는 사람들 얘기 보면은 꼭 이렇게 뭐 공평하게 나눴다, 자기는 굶으면서 똑같이 나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는 우리에게 마음에 드는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교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옛날 사회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아는 사회하고 많이 달라요. 훨씬 더 잔인하고, 뭐 지금도 잔인하지만 어쨌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몽골 초원이라든가 이런 데 정복군주들은 다 잔인하고 현대는 되게 착해진 것 같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옛날에는 2000km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해갖고 500km 밖에서 100여 명을 폭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잡은 사람을 뭐 구덩이에 묻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와 잔인하다고 그래요. 근데 걔가 아무리 잔인해봤자 몇 킬로 나가냐고. 지금은 수백 킬로 밖에 있는 사람도 막 죽일 수 있어.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도시 하나를 다 몰살시키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과거에 했던 일들을
착한 사람들의 말은 안 나오니까. 항우가 구덩이에다가 뭐 몇십만 명을 묻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옆에 말린 사람 얘기는 안 나오잖아. 징기스칸이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끔찍해 보이는 부분. 그런 거 싹 빼버리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 또 나쁜 놈이다 그러고 저런 거 왜 배워? 제가 왜 위대해? 나쁜 놈이잖아. 이래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역사 속에 교훈을 찾아야지. 나쁘든 좋든 옛날 속에도 교훈을 찾자라고 했더니 기껏 뽑는 게 우리가 납득할 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자, 그러면 공평하게 나눴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세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째, 기록에 부하들하고 공평하게 나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은 그걸 똑같이 나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막 자기 거를 굶어가면서 줬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인데, 사자가 이렇게 뭘 잡으면 숫사자가 제일 먼저 먹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숫사자가 체력이 보존이 돼야 조직을 지키고, 숫사자가 죽으면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요. 그러니까 암사자들 입장에서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면 숫사자가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숫사자가 이렇게 먹는 거야. 사자의 집단도요, 그러니까 숫사자, 암사자, 새끼 할당량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공정한 거 아닐까? 어떤 의미로 보면? 그걸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했을 때 똑같이 공평하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똑같은 양으로 나눴다고 생각해. 아니죠. 예를 들면 알렉산더도 어디서 뺏으면 황금 갑옷을 입었는데, 황금 갑옷을 이거를 장수가 입고 나가는 게 병사들이 봐도 그게 나아요. 그래야 리더십도 생기고 군대 사기도 올라가죠. 가위바위보에서 뒤에서 물 나르던 애가 입었어. 볼 때마다 애들은 열받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공평하게 나눴다는 말의 함정은 뭐냐면, 전쟁을 하면요, 적의 목을 베는 애와 뭐 하는 게 다 다릅니다. 병사들이 다 알아요. 그 중에도 말 잘못하는 애, 덜 타는 애, 잘하는 애 다 달라요. 그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내일 모레 하나 입단했는데 유엔진하고 나하고 봉급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해봐. 나야 좋지. 그 조직이 굴러가겠냐고. 절대 안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살아가는 부족들이야말로 공평하다는 속에는 공로를 제대로 보상해 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공을 세운 사람한테 더 가고 공을 세우지 않은 한테는 동기 유발이 되고, 나는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거든.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물건을 나눈 명세서는 없어요. 남아있지 않는데, 공평하게 해서 병사들이 징기스칸하고 싸우는 걸 좋아했다는 건 절대 똑같이 나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징기스칸이 굶으면서, 내 거를 굶으면서까지 줬다. 지금 우리 세대에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리더십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왜냐면 우린 모두가 풍족한 사회에 살고 있고 웬만큼 여유 있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글의 시대에서는 리더가 내가 굶으면서 남한테 준다고 그러면 부하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안 따라옵니다. 그런 리더 못 믿어요. 제가 아까 사자 비유 들었잖아. 사자가, 숫사자가 새끼 주고 암사자 주고 자기는 굶고 있어. 암사자들이 너무 훌륭한 남편이라고 그 밑에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저놈 내일 모레 쫓겨날 거고 내일 모레 우리 새끼들 다 물려 죽는다고 딴 사자 찾아갈 것 같아. 이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불편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시대의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야지, 거기서 우리 마음에 드는 얘기를 찾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가장 왜곡하는 방법인데, 전리품과 관련해서 징기스칸이 성공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징기스칸 얘기할 때 전리품 얘기가 왜 나오느냐, 굉장히 뭔가 새로운 제도를 썼기 때문에 징기스칸의 군대를 담합시키고 성공시킨 비결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불편한 게 싫으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지도 굶어가면서 똑같이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왜곡한 거죠. 그럼 진실은 뭐냐, 전리품과 관련해서 징기스칸의 군대를 무적의 군대로 만든 비결은 전리품 탈취 금지입니다. 부족들 간에 싸울 때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말을 털러 가요. 그러면 모두가 야수처럼 날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알아. 내가 유현진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저까지 던지지도 못하는데 당연히 유현진 선수가 투수해야지.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나는 투수는 못하지만 더그아웃에 앉아서 물병이나 날라주는 것만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럼 얘는 자기 개발을 안 해. 근데 이런 스포츠가 아니고 한 마을을 털러 가요. 그래도 내가 움직여서 뭘 주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 개라도 뭘 하기 위해서 나를 개발을 하거나 뭔 빈집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더가웃 얘기를 왜 했냐면, 그냥 털은 거를 공평하게 나중에 따로 나눠준다 그러면 난 더가웃에 갈 만한 데 있으면 되는 거죠. 어차피 월급은 나올 거니까.
유언니 삼수공화국 많이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뭔 줄 거 아니야. 나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 자세로 연마을을 털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동기유발하기 위해서는 주순대로 가져간다가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이 덕을 보는 제도가 아니에요. 걔는 어차피 좋은 거 가져가게 돼 있어. 뒤에서 구경하는 애도 한 발짝이라도 더 뛰고 뭔가 목숨을 걸게 하려면 네가 줍는 대로 가져간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현장에서는 엄청난 잔혹행위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잔혹행위를 해라가 교훈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을 개발시키고 위험에 뛰어들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였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부족의 전통이니까 부족의 전통은 무조건 자기 죽인 사람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을을 약탈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군대가 됐어요. 거대한 규모의 전쟁을 하는데 이 몽골 부족들이 싸우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누구를 이제 해치웠는데 보니까 얘가 황금 갑옷을 입고 있어. 아니면 뭐 허리에 뭐 비싼 물건 차고 있어. 바로 말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쪽을 공격하라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저쪽에 보급품 창고가 있어요. 그 뭐 여자 아이들이 가득 있어. 그 순간 일로 꺾어요. 이런 일이 세계 전쟁사에, 특히 그 뭐 중동에서도 그렇고 부족들 전쟁 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렉산더도 가우가멜라에서 페르시아 군애들이 약탈에 신경 팔리지 않았으면 졌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약탈품에 이 돌아가는, 특히 말탄 애들, 이건 뭐 그냥 19세기까지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부족 간의 부족 약탈 전쟁에서는 이게 효과적인데, 부족을 통합한 국가의 전쟁에서는 이걸 없애지 않으면 도저히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쉽게 말하면 현지 수입을 금지를 시킵니다. 무조건 싸워야 되고 명령대로 가야 돼요. 중간에 말에서 내려서 약탈품을 건드리는 애 것은 바로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약탈품을 공정평가에서 나눠주고 그랬던 거죠. 물론 이것도 쉬운 게 아니고 부작용도 있는데, 그래도 전쟁에서 지는 부작용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그래서 징기스칸이 약탈품 관리의 규범을 국가의 군대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업적이었고 하기 힘든 일이었는데 이걸 이루어냈기 때문에 징기스칸의 군대가 부족 군대에서 제국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교훈이 아마 그런 식으로 먹기 좋게 바뀐 거, 사탕으로 바뀐 것 같아요.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시대가 변하는 걸 봤다. 두 번째, 이 시대가 변하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약탈품 분배 문제처럼 제국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과거의 몽골 군대는 장점도 강하지만 단점도 극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 단위 전투라든가 또는 큰 규모로 만들어져도 전투에는 이길 수가 있는데 정복해서 다스린다거나 체계적으로 장거리 원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면 군의 장점인 전투력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력도 사라지고 장거리 원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세상을 빠르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징기스칸이 창의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몽골 군대는 단위 전투력은 좋은데 뭐 이렇게 정복하고 군수 이런 게 안 좋다. 그러면 얘들을 해체해서 중국군처럼 보병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징기스칸이 왜 나왔겠어? 자기네 가진 장점을 살리면서 그것이 가진 단점을 극복해서 세계 정복의 군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징기스칸이 몇 가지 또 특별한 수를 썼는데, 이 사람의 최대의 장점은 가혹하게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준비해요. 그런데 준비가 되기 전에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수인 장군도 그랬다고 그러고 유명한 장군들이, 손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회주의적으로 눈치 보다가 나보다 약한 놈만 패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정확히 분석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이런 전술을 쓰면 된다. 근데 보니까 우리 애들이 전술 3개 중에 2개밖에 못해. 그러면 섣부르게 도전하지 않고 3개를 만들거나, 3개를 만들 수 없으면 2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 방법을 찾아내서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전쟁을 보면 막 폭풍처럼 휘섞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철저한 준비 끝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게 몽골의 약탈 부족을 데리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일을 해냈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본다고 그랬는데, 현대식으로 말하면 사람을 잘 본다, 리더십이 있다고. 그 당시 현실로 들어가면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안다 이런 거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족 틀에 묶여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뜻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징기스칸 항상 어떤 거 찾냐면 이런 거예요. 부족장이 있는데 아들이 후계자 1번이고 아들 친구가 후계자 2번이고, 아니면
부족도 또 여러 개 작은 부족들의 연합체거든요. 그러면 부인 부족, 우리 아들 부족 이러면서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서열 밖에 있는데 애가 능력이 있는데 그 기존의 틀 때문에 대접 못 받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3등, 능력 있는 3등을 잘 찾아내요. 그래서 2등, 너 배신해서 우리 편이 되면 2등, 1등 해쳐버리고 너 우리 편으로 해서 1등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전리품 나눠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데, 자기 친위 세력들 있잖아요. 얘들 보고는 참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폭풍처럼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동시에 장거리 비전이 있어요. 태무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아무리 뭐 포용력 있고 어쩌고 그래도 자기 부족 애들 데리고 했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스카우트한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밖에 다 있어야지. 얘를 안 해주면 안에 있는 부족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공신들이 열받잖아. 아니 내가 당신하고 죽을 고생해서 왕을 만들어줘도 공신이 됐는데 갑자기 왕이 무슨 신진살인 뭐 이러면서 밑에서 들어온 애들을 쓴대. 그러면 공신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걔네들을 어떻게든지 제압해요. 큰 그림을 위해서 니네가 양보해라. 대신 너희 아들들에게 내가 보답하겠다. 그리고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친위대 조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아들들을 집어넣어. 근데 이런 조직을 만들면 또 무서운 게 잘못하면 얘들이 정체가 되거든. 정체가 안 되고 물론 계속 정복을 하니까 그렇긴 했지만 거기다 넣어서 훈련시켜서 또 사령관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외부 애들이 들어온 애를 높게 등용해줘서 걔들이 또 열심히 하게 하고 이런 두 가지 힘든 거를 참 잘해줬어요. 그걸 제대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징기스칸 얘기하면 빠짐없이 나오는 게 자무카 얘기죠. 어릴 적 친구였고 뭐 안다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적이 돼서 그러니까 징기스칸 영화 보면 자무카가 꼭 비중 있게 나오더라고. 역시 대중들이 볼 때 이게 제일 괜찮은가 봐. 징기스칸이 만났던 라이벌 중에서 자무카가 굉장히 위험한 적인 건 맞았죠. 하마터면 징기스칸 파멸시킬 뻔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런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케레이트 간을 설득을 했죠. 그리고 케레이트 간은 이미 교역에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타타르라든가 메르이트 라든가 여러 부족하고 이미 패권 경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금나라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꼬시는 거죠. 금나라가 봐라 이래갖고 쟤네가 80%를 가져간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케레이트 간을 격분시켰는데 이렇게 해서 타타르족 물리치고 세력 확장이 되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이제 이 부족을 통일하고 힘을 갖추면 엄청난 부와 권력이 오는 새로운 세상이 열어진다는 건 알고 있어. 그렇게 되니까 누가 회장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 징기스칸은 회장이 아니거든. 징기스칸도 아니었고 그리고 요즘 말로 부장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막 일으킬 때는 같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재벌 그룹이 돼가는 거야. 그럼 회장님 자리를 놓고 3명과 5명의 부장이 라이벌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점점 커가니까 케레이트족 내부에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태무진을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게 그냥 싸움은 잘하지만 소수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설마 저놈이 전체를 먹겠냐 이러고 있었는데 애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쟤를 제거해야겠다. 저놈 진짜 무서운 놈이다. 그래서 케레이트 칸의 동생이든가 친척과 자무카가 결합을 해서 케레이트 칸을 설득을 해요. 저놈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케레이트족이 단합해서 징기스칸을 치죠. 근데 이제 태무진도 그때는 케레이트족 일부를 이미 자기 세력을 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싸웠는데 중가부적으로 패하지만 달아나는 데 성공하고 다시 힘을 모아서 나중에 자무카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태무진을 제거하지 못하고 도망가니까 케레이트 칸이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멋있는 얘기 나오는 건 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자무카는 태무진한테 패해서 죽게 되는데 옛날 의형제였기 때문에 의형제가 아니란 소리도 있나 약간 뭐 친구였기 때문에 죽일 순 없다 그래갖고 모포에 싸서 말로 밟아 죽이는데 근데 그것도 지어낸 얘기 같아. 원래 그게 더 잔인하거든요. 그거는 원래 최악의 반역자나 이런 애들한테 내린 형벌이에요 사실. 몽고족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를 굉장히 잔인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속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도 잔혹 행위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피로 피를 줄인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 그런 방식을 쓰긴 했던 겁니다. 케레이트 칸은 봐줬다는 말도 있지만 아무튼 도망가다가 결국 다른 부족한테 도망갔다가 살해됩니다. 징기스칸의 뭐 지지하는 민심이 하늘을 찔러서 자무카가 뭐 걔들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구조인데 그렇게 민심이 하늘을 찔렀으면 징기스칸 부대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징기스칸 인기가 올라갔고 케레이트족 일부도 징기스칸 편에 붙었던 건 맞습니다. 또 케레이트족이라고 해도 그 안에 여러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이 징기스칸을 인물로 보고 쫓아가는 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무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쳤던 거잖아. 쟤를 제거해야겠다. 근데 제거했는데 징기스칸이 죽지 않고 마지막 그 굽타산 전투라는 데서 거의 패배하기 직전에 어떤 극적인 한 방을 매겨서 전황을 바꾸고 이제 도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살았잖아. 그러니까 징기스칸파였던 애들이 그쪽으로 또 가세하려고 하게 되죠. 그들이 봤을 때는 제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굽타산 전투는 징기스칸의 전투 중에서 유명한 전투긴 한데 이것도 뭔가 좀 이렇게 드라마틱해서 유명한 것 같아요. 자무카와 케레이트 간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징기스칸도 필사적으로 싸웠는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정말 결사적으로 싸웠는데 이제 수에서 밀리고 전력에서 밀리니까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냥 패배해서 도주하면 저쪽도 기병이기 때문에 추적해서 완전히 섬멸당하고 도망가다가 애들이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방을 매겨서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때 적군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얕은 굽타산이란 구릉 언덕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부하를 불러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적의를 정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적진 속에 네가 고립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를 미끼로 던져놓고 네가 도망가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쪽에 몰리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되면 너를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부족의 가장 강한 말을 이끌고 공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굽타산 고지로 올라가면서 그 고지에 있던 적군을 몰아내고 고지를 점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되죠. 거기서 싸우게 되자 징기스칸이 군대를 수습해서 그쪽을 쳐서 그러니까 전투라는 건 적을 몰아놓고 내가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덕에 굽타산을 공격하느라고 부대가 몰리니까 그 틈에 징기스칸은 군대를 수습하고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격 지점과 공격 시간을 징기스칸이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대승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승전을 이루고 이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전술을 썼을 때 부하들이 따라주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황이 밀리는 가운데서 이런 식의 대담한 전술을 쓸 수 있느냐. 이게 보통은 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작전이에요. 자무카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징기스칸만큼 그릇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징기스칸이 칸이 되고 이제 조직이 커지니까 새로운 군사제도도 만들고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법도 만듭니다. 근데 그 법이 되게 잔인하고 단순무식하고 조직은 보통 능력별로 올라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징기스칸 시대에 순수하게 능력별로 올라가 있는 군대를 만들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친소 관계들, 친척들, 원래 가까이 있던 부족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테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능력별로 올라가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섞여 있었던 것이고 상대적이었다는 걸 절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뭐 세습이라든가 뭐 2년 학연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장점도 있고. 근데 그게 환경이 바뀌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따라 그런 거를 잘 균형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세습, 뭐 지연, 학연 그러면 일단 다 나쁘게만 보는데 왜 그런 게 생겼겠어? 무슨 범죄 집단이 범죄하기 위해서만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 용도와 성격을 잘 알고 자기 조직에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법을 만들 때 간소화했다라고 하는데 당시 문맹률도 낮고 거칠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 많은 여러 이종 집단을 법을 복잡하게 만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이면요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한테 찾아오겠죠. 내가 징기스칸이라면. 그러면 내 리더십이 더 유지가 돼요. 근데 내가 막 법을 시시콜콜하게 만들었어요. 다 법에 걸려 죽여. 그러면 모든 사람의 원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법을 간소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국가가 어느 부분에까지 손을 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징기스칸은 적어도 자기 주어진 조직 내에서 조직의 특성상 복잡한 법은 안 된다. 간소 명확하게 하고 내 역할을 분명히 세팅한다. 이런 부분을 잘 했던 것이죠. 징기스칸의 이제 마지막 목표가 금나라인데 금나라를 언제 목표로 삼았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부족을 모아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걸 확장시키려면 또 이제 국가를 삼켜야 돼요. 자, 그러면 남쪽에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하나가 금나라고 하나가 서하예요. 금나라를 먼저 먹는 게 좋을까? 서하를 먼저 먹는 게 좋을까? 당연히 서하로 먼저 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는 건 별개인데 우회 전략을 쓴다 뭐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금나라는 영토가 넓고 거기는 소위 농경지대입니다. 농경지대에 유목민족이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 체제를 만든 다음에 들어가야지 부족 단체도 들어가 버리면 약탈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목민족이 만들었던 국가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몽골 부족 집단과 금나라 중국의 국가 체제를 받아들인 금나라와 중간 정도 상태인 서하가 징기스칸이 성장해 가서 나중에 이제 원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상에서는 단계적으로 제대로 된 순위인 거예요. 동시에 전쟁
전쟁이라는 건 엄청나게 돈이 필요하고, 이 당시 몽골 부족을 움직이던 것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금나라나 무슨 명나라 이런 애들처럼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주고 관직을 주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결국은 고급화된 약탈이거든요. 이제는 뭐 대상을 털자가 아니라 대상이 있는 무슨 동네를 우리가 접수하자 이런 식으로 고급화되긴 했거든. 그러나 어쨌든 서역에서 들어오는 무역 루트에 돈을 장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하를 먼저 점령하는 게 딱 좋은 거죠. 서하가 중국과 서역의 중간 무역지구로서 굉장히 부를 쌓고 있었고, 이제 문명도 받아들여서 도시도 건설하고 국가도 건설하고 이런 단계였으니까 그거를 접수해서 점차 원나라 제국 같은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징기스칸이 원나라 제국 같은 거 가지고 꿈을 꿨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건 다음 세대 얘기니까. 아무튼 징기스칸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서하에서 금나라로 가는 게 올바른 순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징기스칸이 단순히 야 저쪽에 돈이 많다, 저쪽을 털면 더 부자가 되겠다, 이런 과거의 몽골 부족의 리더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국가를 알고 조직을 경영할 줄 알고, 조직을 아니까 조직을 확대하는 법을 알더라. 그런 점에서 몽골에서는 정말 세상에 없던 사람이었죠. 징기스칸이 이제 호라준 정복도 마치고 이제 중국 쪽으로 목표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가 뭐라고 할까, 전진 기지를 만드는 정도 중에서 이제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평균 연령으로 보면 살 만큼 사셨거든. 근데 어쨌든 본인은 끝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 정도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만하자 그러질 않고 끝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때도 건강이긴 했던 것 같아요. 사고의 원인 낙마 사고였다고 하니까.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마 사고의 위험도 있는 건데, 나이 들어서 떨어지면 이거 못 고쳐. 고관절 부러지면 남자들 1년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 들면 말 타면 안 되는 큰일 난다고. 젊은 사람 떨어지는 각오니 수준이 다릅니다. 낙마 사고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끝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근데 그 낙마사고가 뭐 몽골군의 전투말을 위해서 야생마를 이렇게 하다가 뭐 사고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야생마 채집하는데 뛰어다닐 상황은 아닌 거고, 아니면 본인이 취미로 이런 거 필요한데 나도 여기 하겠다 참여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좀 오해인데요. 군마는 야생마 포획하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야생마는요, 그 길들이는 시간 더 걸리고, 정말 훌륭한 군마는 철저한 관리와 교육 속에서 탄생합니다. 몽골 가서 저기 찍으시는 PD님이 저한테 얘기를, 자기도 갔다 깜짝 놀랐대요. 몽골 말이 우수하다고 하잖아. 정말 사람 타는 말은요 10%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소세지로 갑니다. 그만큼 사람 태우는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뭐 그런 야생마 포획도 할 수는 있겠죠. 본인이 그냥 건수 잡아서 나도 계속 이거 해야 돼 하다가 사고 나신 것 같아요. 징기스칸과 관련해서 최대의 미스터리, 다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징기스칸의 무덤이죠. 이 무덤이 호기심을 끄는 이유는 적어도 징기스칸이 어떤 세계를 정복했고, 이 사람이 또 원래 약탈의 왕이었잖아요. 무자비하게 약탈했으니 얼마나 뭐가 많겠냐. 그 다음에 일설에는 부인이 300 몇십 명인데 온 세계 종족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순장해서 묻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좌우지간에 아무튼 징기스칸이라면 약탈의 대항단께 엄청나게 가지고 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호기심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위치가 어디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독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내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흔적을 없애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징기스칸의 무덤이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명령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황제들은 자기 티나는 무덤을 만드는데, 이 징기스칸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완전히 자연 속에 묻어버렸다고. 그래서 뭐 만들고는 말들로 땅을 다져가 주변하고 아무런 표식이 없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아는 사람들은 다 죽였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무덤까지 시신을 운반하고 가는 동안에 눈에 띄는 애들은 다 사살하는데 하다못해 새나 동물도 사살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미스터리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덤 위치를 모르겠냐는 거지. 무덤 위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애들만 알아가지고 다 털렸을 수도 있어요. 죽인 사람은 누가 죽였을 것이며 뭘 어떻게 했을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무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도굴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때만 알고 도굴되고 완전히 잊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통 그런 애들 도굴을 해도요 금붙이나 이런 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들은 꽤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큰 것들을 하려면 그건 안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정말 깊은 사막 가운데 이런 데 묻었다 하면은 더더욱이 작은 물건들은 도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조차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들에는 이제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니까 그걸 찾으려고 무지하게들 노력을 하고 추정도 하고 그러는데, 몽골의 켄티중가 뭐 그런
곳이 있는데 분명히 여길 것이다. 징기스칸이 원래 거기 좋아했고 뭐 그래서 거길 뭐 위성 탐사도 하고 계속 찾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모르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기술이 발달해서 땅속을 정말 훑어버릴 수 있는, 근데 훑어도 그 넓은 땅을 어딜 다 훑냐. 그래서 징기스칸 무덤이 언젠간 우연히 발견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은 독을 댔다에 한 편 걸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꽤 중요한 것은 많이 남아있겠죠. 결코 쉽게 묻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징기스칸은 왜 자기 무덤 티를 안 냈을까? 본인도 자기 제국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몰랐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고, 본인은 제가 지금까지 징기스칸 얘기하면서 어쨌든 몽골의 어떤 기존의 부족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서 국가라든가 큰 나라 규모를 만들었다라는 데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는 살짝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국가로 가는 과정이 있었고, 후에 이제 우리가 그냥 말하는 원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제 원이 있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지, 초원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고, 이미 몽골 초원에서도 케레이트족이나 타타르족이나 단합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내가 패자가 돼야 되고 생존하려면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움직였던 거지. 실제로 이제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박한 마음에서 내 인생은 화통한 인생이었고 이 다음의 삶은 나 같은 애가 또 어디 있겠니?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밀리에 묻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무덤을 크게 구축하지 않고 비밀리에 했다는 자체가 본인이 나의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런 생각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최고의 능력자로서 세상을 최고로 넓은 구역을 가졌다. 여기에 만족하고 떠났던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저주가 한두 명이야지. 투탕카멘도 그렇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은 무수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그라고 이런 사람들이 조직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편안한 삶을 살기가 쉽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왜 최강이었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징기스칸의 군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최강이었느냐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징기스칸 군대도 깨진 적이 있지 않느냐, 뭐 저기서 졌지 않느냐, 아니 뭐 지금 EPL 봐도 맨시스터나 뭐 최강 팀들도 전승 우승 안 하는데 그럼 걔들이 한 번 졌으면 걔네가 더 최강이냐고. 징기스칸 군대가 최강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 얘기하려면 시간 꽤 오래 걸리는데, 일단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동성이에요. 기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병력이 적이 나보다 2배라고 해도 내가 적보다 2배 빠르게 움직인다면 절반의 병력으로 2배 되는 적을 상대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2배 되는 적을 4배가 되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기동력이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동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에게 빠르다는 스피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선택권을 엄청나게 넓혀줘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건 병력의 싸움이 아니라 힘에 집중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현되는 힘의 싸움이거든. 그 힘을 늘려주는 게 전략이라고. 예를 들면 100명의 병력이 1000명의 힘을 발휘하게 하거나 100명의 힘이 10,000명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게 전략의 힘이에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니까 한 명이 핵폭탄을 누르면 100만 명의 위력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 객관적 조건의 수치를 얼마의 전투력으로 증폭시켜 주느냐는 부분에서 기술의 힘이 너무 커진 거예요. 화약이 나오면서부터. 근데 그 전까지는 몽골의 기동성이 주는 전투력 확장의 힘, 전술적 확장의 힘을 따라올 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을 또 하나 활 쏘는 건데, 얘들이 말을 잘 타고 기동력이 있다고 해도 붙어서 단병 접전을 한다면 전투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투라는 건 나는 안 죽고 적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원거리 사격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이게 또 전략의 폭과 어떤 전술적 효용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하면 우리는 다 백병전 위주로 알고 있잖아요. 사무라이들, 뭐 일본도. 그리고 일본 활은 되게 크고 불편해가지고 전투에서 쏘는 사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책에도 보면은 활은 한 50m 떨어지면 무서워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워낙 크고 무겁고 느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은 활을 별로 안 썼을 것 같은데, 실제 일본군도 전투할 때 보면 칼이나 창에 죽는 사람보다 활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원거리 무기라는 것은 위력적이고 무엇보다도 가용성이 높아요. 그런데 스피드와 원거리 사격을 겸비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물이 고기를 만나서 어마어마한 전술적 확장성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투력에서 굉장히 좌우하는 게 지형입니다. 예를 들면 오리발을 끼고 몽둥이를 하나 들었어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이런 군대가 갑옷 입은 애들하고 싸우세요.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100대1로 깨질 겁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갔어요. 오리발에 수영복 입은 애들하고 갑옷 입은 애들하고 물속에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것처럼 지형이라는 게 전쟁에서 굉장히 규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탔다는, 말과 한 몸이 돼서 싸운다는 것이 이런 지형적 제약, 아울러 기후적 제약까지도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가 예를 들면 고정된 데서 싸운다면은 뭐 이집트한테도 패한 적도 있고 하지만 그 홈그라운드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서 충분히 약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넓은 전쟁에서 또는 정복 전쟁에서 광활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데는 이들의 어떤 멀티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전투를 한다고 칩시다. 맨시티가 저 EPL 꼴찌 팀하고 어디 결승전에서 만난다. 아니면 한 100억 걸고 단판 승부를 한다. 거의 맨시티가 이길 겁니다. 근데 리그전을 한다. 리그전을 하다 보면 맨시티도 약한 팀한테도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건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질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겨도 소모가 많게 되죠. 내가 적하고 한 번만 싸우고 승리하는 거하고 10번 싸워서 한 나라를 정복할 때는 손실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군대하고 싸울 때 또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투는 무조건 한 번 싸움에 적을 섬멸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적을 섬멸하려면 적을 깨뜨려도 도망가게 한 다음에 죽여야 돼요. 만약에 적이 포위를 당했어. 우리가 밖에서 뺑 둘러쌌어. 그래서 밖에서 하나하나 때려 죽여. 우리도 이기겠죠. 근데 이게 안에 들어간 애들도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한다 치면 우리도 희생이 엄청 크겠죠. 하지만 걔들을 풀어서 도망가게 해주고 뒤에서 쫓아가서 죽이면 엄청나게 쉽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투의 최고의 그 뭐랄까, 미학이라고 그럴까, 효율적인 전은 선멸전이고, 선멸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게 하고 기병이 쫓아가 죽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몽골군을 당할 군대가 없어요. 기병화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몽골군은 단판 승부로 적을 많이 선멸하고 대승리를 거두는데 유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를 하기 때문에 무적이라기보다는 전투 가용성, 효용성,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몽골군은 열대부터 사마까지 정복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일단 몽골 말들이 체격도 작고 힘은 좀 떨어지면 지구력은 당할 수 없게 강합니다. 그리고 지구력보다 더 무서운 게 야들이 내구성이 높아요. 몽골 말들은 추위, 더위, 굶주림을 이겨내는 능력이 엄청납니다. 그게 천성만 그런 게 아니고 훈련도 그렇게 시켜요. 굉장히 가혹하게 훈련을 시켜서 네이비실 통과한 애들만 네이비실 되듯이 몽골 말의 훈련 과정을 통과한 애들이 몽골 군대의 군마가 됩니다. 눈밭에서도 뭐 뿌리를 캐먹고, 그거 훈련 안 된 말들은 그냥 굶어 죽습니다. 얘들은 막 풀뿌리도 캐먹고, 추운 거 참고 더운 거 참고, 심지어는 매복도 합니다. 소리 죽여 매복을 해요. 그래서 얘들이 훈련을 좀 잔인하게 시키는데 가시 달린 채찍으로 때려요. 그래서 질서를 안 지키는 애를 피 철철 나게 찔러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맞았을 때 펄쩍펄쩍 뛰잖아요. 바로 소세지예요. 근데 그거는 원래 기병이 다 그래요. 그리스 기병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열에 썼는데 말들도 전투를 알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상대방 화살이 날라올 수도 있고 코끼리가 등장할 수도 있잖아. 이때 펄쩍펄쩍 뛰는 말은 무조건 죽이려는 거야. 걔는 못 쓴다고. 왜냐면 얘가 펄쩍펄쩍 뛰면 대형이 흐트러지고 다른 말한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 달린 채찍으로 때려서 버티게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말들이 사람보다 부상을 더 많이 당해요.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아프다고 펄쩍 뛰어. 그럼 탄 사람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화살에 맞아도 움찔움찔만 해요. 아야 그러고 펄쩍 뛰거나 하지 않은 애를 만들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겨낸 애들만 군마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말들도 내구성이 굉장히 적응에 강한 거죠. 이게 몽골군이 강해졌던 비법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징기스칸 전술 얘기를 했지만, 징기스칸이 몽골군이 가진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키도록 진법 훈련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게 부대와 부대 간의 연락. 보통 빠른 속도로 기동하는 부대들은 통신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은 조직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1000km, 500km까지 어마어마하게 연락병을 유지를 해가지고 징기스칸이 매일 보고를 받고 잔소리할 정도로 통신이 되고 부대 간의 통제가 되는, 전쟁은 통제거든요. 부대 간의 팀워크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만 군대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를 조각조각 긋어놓고 어떻게 얘들을 합체시키고 이렇게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해서 요구하는 전술적 역할을 하게 하느냐가 병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병, 옛날 부족 유목기병들이 좀 살기 약했는데, 왜냐면 보병들은 깃발로 하지만 기병은 한번 풀어놓고 가면 지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통제하도록 만들었죠. 그게 징기스칸 전술의 위대한 점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많은 분들이 막 탱크 보면 장갑, 속도, 대포, 규격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통신 능력과 통제 능력입니다. 군대는 조종이 되지 않으면 전투력을 10분의 1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상이 몽골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던 비결입니다.
보통 몽고군이 실패한 전쟁이 세 가지, 이제 실패한 건지 전진이 멈춘 건지 이집트,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다가 폴란드쯤에서 멈춘 거. 그 이제 돌아온 거지만, 징기스칸이 사망하는 거에 돌아온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팽창 한계였던 것 같아요. 이집트군한테 패할 때도 주력 부대가 철수했고 남은 부대들이 그냥 움직이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이미 인구라든가 이런 면에서 팽창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더 이상 뻗어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막, 정글 이런 데는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아무리 몽골군이라도 베트남에서는 힘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몽골군이 아무리 국가적인 거를 이제 도입하고 국가적인 전술 체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기본은 몽골 초원에 있는 스텝 초원에 있는 기병이죠. 이게 없으면은 몽골군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야성의 사람에게 뭘 제복을 입혔는데 그 야성의 사람이 사라지고 제복만 입으면 몽골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만들 때 몽골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처럼 지배하자. 아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없어진다.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몽골촌에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내분이 나고 사실은 북쪽에 있던 몽골파가 이겼는데 몽골파는 이겼으니까 중국에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거기 있고 중국에다 만든 게 원나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원나라는 거기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몽골인이 그게 없어진 거죠. 중국이나 돼버리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요. 몽골에 있던 사람들은 전투력은 여전히 보존했어요. 하지만 다시 징기스칸처럼 그런 결합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점점 이제 화약 무기가 나오게 됩니다. 화약이 나오면서 몽골군의 전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발전과 세상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